안녕하세요. 문학주점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문단단 시간입니다. 지난 세 번째 문단단 시간에는 프란츠 카프카의 시골 의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생각보다 뜨거운 반응에 놀랐었습니다. 영상에 달아준 댓글들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에스페라사님께서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시골 의사 작품 소개 영상을 보고 저를 많이 되돌아보게 됩니다. 워낙 다양한 환자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 딜레마에 빠지기 마련이고 내가 원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한다기보다 일로서 환자들을 접해야지 업무가 진행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을 조절해가며 일하다 보니 정말 회의감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정말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하자 다시 회복되어 입원 병실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울컥 올라오고 회복해주어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책을 통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다시 생각해보고 상기하여 힘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HJJ님께서 카프카는 조금 무서워요. 엽기적이기도 하고요. 그의 작품을 접하노라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갑갑하기도 합니다. 카프카가 요즘 세상에 태어나 글을 썼다면 과연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그러면서도 읽게 되는 게 카프카의 작품인 듯 합니다. 제 댓글을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작품도 기대합니다. 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윤TV님께서는 12월에 유튜브 시작하면서 정신이 많이 피폐했는데 카프카의 작품 속에서 나의 정신 상태를 본 것 같아 무섭습니다. 시골 의사가 떠난 이유, 사회적 의무감, 소년이 환자, 내 뜻대로 못하는 게 인생 같습니다. 어떤 유튜버님 영상 중에 사막의 안개가 끼더라고요. 딱 그 짝입니다. 우리네 인생. 감사드려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문단단에 남겨주신 댓글은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플래너리 오쿠너의 좋은 사람은 드물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플래너리 오쿠너라는 작가가 아마도 많은 분들에게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남자 작가 아닌가 싶지만 여성 작가입니다. 단편소설 작가로 상당히 명성을 떨친 작가죠. 시중에 이 작가의 단편집이 나와 있으니 이 기회에 꼭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은 드물다의 원제는 A good man is hard to find로 좋은 사람은 찾기 힘들다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문학소설의 제목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딱딱한 느낌을 주죠. 처음에는 평화로운 가족여행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범죄자를 만나면서 스릴러로 변모합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의 급격한 분위기 반전도 재미있는 소설이고요. 더구나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혹시 이 소설을 읽으신 분들은 조금 뒷맛이 씁쓸한 느낌을 접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문단단 시간에 플래너리 오쿠너의 좋은 사람은 드물다를 통해서 생각해볼 만한 점은 다음에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작품의 제목과 관련된 건데요. 과연 정말로 이 세상엔 좋은 사람이 드물까 하는 겁니다. 이 소설의 제목을 하나의 명제라고 가정한다면 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거짓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각자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따라서 다른 답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을 통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할머니의 캐릭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짧은 소설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은 아무래도 할머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특이하죠. 할머니의 언행을 통해서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가 분명히 배울 만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적응자에 대해서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탈옥을 도주 중인 부적응자는 흉악한 범죄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도주 중인 입장에서 불안함과 두려움이 없을 수 없겠죠. 이 소설에서는 이런 내면을 잘 드러내는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같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이 영상을 멈추시고 각자 생각해보신 다음에 이어질 저의 생각과 비교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도 달아주시면 저에게도 작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각각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타인이 어떤 사람이기를 바라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몇 페이지 안 되는 이 짧은 소설의 주인공인 할머니는 아들네 가족들과 함께하는 플로리다 여행길에 올라 처음 만나는 주유소 주인 레드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주유소 일을 하면서 험한 일을 많이 겪기라도 한 것인지 레드 부부는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이 많지 않다며 푸념을 늘어놓죠. 하나님이 만든 이 푸른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한 사람도. 라는 것이 레드 아내의 이야기이고
좋은 사람은 참 드물어요. 라는 것이 레드 자신의 이야기였죠. 다시 여행길에 오르는 할머니 가족들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하필이면 탈옥수 부적응자 일당을 만나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과 제목은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은 없다는 레드 부부의 생각이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죠. 하지만 제가 이 작품에서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부적응자 일당을 만났을 때 보인 할머니의 반응입니다. 할머니는 그들이 신문에서 본 끔찍한 범죄자의 일당임을 알아봤지만 어떻게든 그들을 설득해 곤경에서 벗어나고자 하죠. 부적응자에게 할머니는 당신이 원래 좋은 사람 아니냐며 달랩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평민의 피가 흐르는 사람 같지 않아요. 품위 있는 가문 출신이 틀림없어요. 레드 부부와 세상엔 좋은 사람이 드물다는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부적응자가 좋은 사람일 거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할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겉으로는 세상에 좋은 사람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내심에는 타인이 좋은 사람이길 바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일면식도 없는 타인이 좋은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진짜로 믿는다면 아마도 사회는 구성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의 제목은 문자 그대로 좋은 사람이 드물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타인이 좋은 사람이길 바라는 사람들의 믿음을 반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할머니의 캐릭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 작품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할머니는 처음부터 어쩐지 가족들의 애물단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어머니의 이야기에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아들 베일리도 그렇지만 특히 손주들이 할머니를 대하는 태도는 충격적이기까지 하죠. 플로리다에 가기 싫으면 할머니는 그냥 집에 계시면 되잖아요. 이것이 플로리다에 가지 말고 테네시에 가자고 주장하는 할머니에게 손자 존 웨슬리가 한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할머니에게 함부로 대하는 가족들의 태도가 이상하게 여겨지고 무례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하나씩 드러나는데 할머니가 선의로 하는 일이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손주들에게 흥미로운 것을 보여준다며 길을 잘못 들게 하고 고양이를 혼자 두는 것이 마음에 걸려 몰래 차에 태웠다가 사고를 유발하죠. 그런가 하면 부적응자를 알아보고 이를 입받게 됨으로써 목격자를 없애기 위한 범죄 집단에게 일가족이 희생되기도 합니다. 짧은 단편이기에 이전의 이야기가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할머니는 자주 이런 일들을 일으켰고 때문에 가족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던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플로리다로 여행을 계획 중인 가족들에게 탈옥범이 그리로 갔다느니 하면서 초를 치는 것이 좋게 보였을 리 없죠. 이렇게 생각하면 선의로 한 행동이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이 할머니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이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남긴 말이 생각나게 하는 인물 같죠. 아무리 나쁜 결과로 끝난 일이라 해도 애초에 그 일을 시작한 동기는 선이었다. 마지막으로 총이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탈옥수, 사회로부터 부적응자라는 별칭을 부여받은 이 범죄자는 무지막지한 악당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곤경에 처한 할머니 일가를 몰살시키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아무리 할머니가 그를 타일러 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죠. 그런데 사실 이 잔악한 범죄자 역시 그 내면에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를 나타내는 소품이 바로 총입니다. 총은 무기로서 이 작품에서 결국 할머니 일가족을 살해하는 데 사용되지만 사실 부적응자의 내면의 불안감을 보여주기도 하죠. 지나치게 끼는 청바지를 입었고 검은 모자와 총을 들고 있었다. 먼저 내린 두 청년도 총이 있었다. 이 문장은 부적응자 일당이 할머니 가족들 앞에 등장하는 장면을 모사하는 문장인데 그들은 아무 이유 없이 총을 들고 등장해 사람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이는 부적응자 일당이 자신들이 언제 어디서 공격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항상 무기를 소지해야 하는 처지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람에게 치명적인 무기인 총이 사실 부적응자에게 있어서는 공격용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용이었던 셈입니다. 이것이 증명되는 장면은 마지막에 할머니를 살해하는 장면으로서 그는 할머니가 자기 몸에 손을 대자 소스라치게 놀라 우발적으로 총격을 가합니다. 부적응자는 뱀에 물린 듯 뒤로 펄쩍 물러나서 할머니의 가슴에 총을 3방 쏘았다. 그런 뒤 총을 땅에 내려놓고 안경을 벗어서 닦았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두 번째 문장인데요. 그는 아무 힘이 없는 할머니를 살해하고 나서야 겨우 총을 내려놓는 모습이죠. 힘없는 노파를 살해하고 나서야 비로소 무장 해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으로 부정자가 얼마나 불안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론적으로 총은 부적응자의 끔찍한 성향보다는 그 내면에 있는 불안감을 드러내는 소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네 번째 문단단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문단단 시간에는 스콧 피츠제럴드의 벤자민 버튼의 기이한 사례를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추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